교통사고 조사 재훈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거리하고 경사도, 비정규 곡선 측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측점과 기준점 그리고 위치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결과물 측정입니다. 측점수의 설정입니다. 측점은요, 측정하고자 하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측점수는요, 보통 1점 측정, 2점 측정, 3점 이상 측점이 있습니다. 1점 측정을 필요하는 대상입니다. 1점 측정은요, 1m 이하의 짧은 대상물을 측정할 때예요. 한 곳만 지점해가지고 측정하면 되는 사항이겠죠. 1점 측정을 하는 대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자의 위치요, 허리 중심으로 한 점 측정을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1m 이하 길이의 패인 자국들 또는 긁힌 자국들, 타이어 흔적들을 1점 측정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에 도로상 고정물체와의 간단한 충돌 있죠. 그런 충돌 흔적이라든지요, 가로수 및 수목 등에 생긴 자국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죠. 대부분 1m 이하의 짧은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1점 측정이 필요하고요. 소규모 파편물 및 1m 이하의 차량 액체 낙하물도 1점 측정이 필요한 대상물입니다. 충돌로 인한 차량 본체와 분리된 각종 차량 부품들도요, 크지 않으니까요, 1점 측정이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2점 측정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1m 이상의 긴 대상물로요, 일반적으로요, 첫 지점과 끝 지점을 측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요, 피해가 적은 동일 측면 2개 모서리를 측점으로 하고 있고요. 차량이 타이어 자국 끝에 있을 경우에요, 바퀴를 측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나타난 긴 타이어 자국은요, 시작점과 끝점을 측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m 이상 길게 나타난 노면상의 패인 흔적이요, 이제 그루브죠. 이런 것들도 시작점과 끝점을 측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비벼지거나 파손된 가드레일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을 측점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길게 뿌려진 파편의 흔적 및 차량용 액체 자국 같은 경우도요, 처음 점과 끝점만 재면 되겠죠. 다음은 3점 이상 측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곡선이라든지 꺾인 대상물 같은 경우는요, 이 꺾인 부분들, 아니면 곡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측점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곡선으로 나타난 타이어 자국도 한 3점 이상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전으로 가다가요,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 첫 점 꺾인 부분 그리고 끝점을 측점으로 만들면 되겠죠. 다음으로 직선으로 길게 나타나다가 마지막 부분에 휘어지거나 변형이 있는 타이어 자국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그리고 파편이 집중적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편을 중심으로요, 외곽선을 그어서요, 그 외곽선의 글절 부분을 측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파편을 중심으로 외곽선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외곽선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이 꺾인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측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준점 설정입니다. 기준점은요, 측점의 측정을 위해서요, 기준이 되는 장소 또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측점이 선정되면은요, 이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선과요,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준점과 기준선은요, 차후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기준선은요, 보통 도로 경계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준점의 종류에는요, 고정기준점, 반고정기준점, 그리고 비고정기준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정기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됐다는 것은요,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 불가능한 고정도로시설을 고정기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기준점은요, 주로 삼각측정법에서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각측정법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로 보면은요, 가로등, 전신주, 안내표지판, 각종 표지판 지주, 신호등 지주, 소화전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끔다 나와요. 고정기준점이 아닌 것 또는 고정기준점인 것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떤 종류인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동 불가능한 고정도로시설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모서리, 교량과 고가도로 및 지하철호 입출입구에 있는 입석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동 불가능한 고정도로시설이죠. 그래서 고정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고정기준점입니다. 도로 가장자리, 경계석, 또 보도 위나 축구, 통풍구 등 기존 연구시설 등에요, 스프레이 페인트, 금속핀, 크레용, 분필 등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정기준점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연구시설 등에다가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반고정 기준점입니다. 비고정 기준점입니다. 교차로 모서리에서요, 두 개의 차로 가장자리선을 연장해서요, 서로 교차한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로상에다가 스프레이 페인트, 금속 핀, 분필 등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요, 만나는 지점에다가 점을 찍죠. 이게 기준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고정 기준점입니다. 다음은 위치 측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및 기준선에서요, 측점까지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각법하고요, 좌표법이 있습니다. 삼각법은요, 고정 기준점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좌표법은요, 비고정 기준점 또는 반고정 기준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좌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적으로요, 도로 경계선 및 도로의 끝선 등이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정물체를 이용한 가상기준선을 연장하여 두 개의 기준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활용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리고요, 기준점에서 측점까지 수직, 또 수평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좌표법입니다. 좌표법의 장점은요, 자 한 가지만으로요,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좌표법에 대한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각 모서리 반지름은 2m고요. 남북도로 폭은 6m, 동서도로 폭은 5m입니다. 그리고 RL 기준선이죠. 서동쪽 도로 오른쪽 길하고요. 남북쪽 도로 왼쪽 가장자리선이 기준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점은요, 교차로 왼쪽 아래 모서리 가상선의 교차점이 기준점이 됩니다. 스키드마크의 좌표는요, A가 -1과 1입니다. 이 앞에 게 X축이고요. 뒤에 게 Y축을 뜻하고 있습니다. B는 8하고 1, C는 -2하고 3, D는 8하고 3이었습니다. 스키드마크는요, 실선으로 표시하는데요. A하고 B 지점을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C하고 D 지점을 실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보행자 표시는 X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기호는 2로써요. X축 좌표가 10이고요. Y축 좌표가 3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표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요, 이 한 칸이 1m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각 모서리 반지름은 2m였으니까요. 이 두 개 칸이 교차로 각 모서리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남북도로가 6m고요. 동서도로가 폭이 5m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요, 이 남북도로가 6m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 되겠죠. 그리고 동서도로가 폭이 5m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각 모서리가 반지름이 2m니까요. 이 반지름이 2m인 지점에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m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선입니다. 서동쪽 도로 오른쪽 길, 남북도로 왼쪽 가장자리선입니다. 그러면 서동쪽 도로의 오른쪽 길이니까요. 이 밑에 지점이 될 것이고요. 남북도로의 왼쪽이니까요. 이 왼쪽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서동쪽 오른쪽 길이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남북쪽 도로 왼쪽 가장자리선이 기준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준점은요, 교차로 왼쪽 아래 모서리 가상선의 교차점입니다. 이 가상선의 교차점인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스키드마크 좌표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A가 -1, 1이었습니다. 앞에 것이 X축이고 뒤에 것이 Y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1이니까요, 뒤로 한 칸 가겠죠. 그리고 Y축이 +1이니까요, 위로 한 칸 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 지점이 되겠죠. A가 -1 그리고 1입니다. B가 8하고 1이었습니다. X축이 8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가 될 것이고요. Y가 1이니까요. 한 칸 올라간 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찍어주면요,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8하고 1이고요. C가 -2에 3이었습니다. X축이 -2니까요. 하나, 둘, 두 칸 가고요. 그리고 Y축이 +3이니까요. 하나, 둘, 세 칸 가면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이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입니다. D가 X축이 8이고 Y축이 3이니까요. X축으로 8칸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고요. 그리고 Y축으로 3이니까요. 위로 3칸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이것이 D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는 실선 표시라고 했습니다. A하고 B를 그어주고요. 그리고 C하고 D를 실선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행자 위치는 X 표시하고요. X축이 10이었었고 Y축이 3이었습니다. X축이 10이었으니까요.
여기가 8이니까 두 칸 들어가고요. 그리고 y축이 3이니까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표시하고요. 2는 10하고 3을 표시해주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삼각법입니다. 삼각법은요. 기준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개의 고정기준점, 상황에 따라서는 3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4개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고정기준점과 측점을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기준점에서 측점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준점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측점이 여기 있고요. 이 기준점에서 측점까지 측점해가지고 이 거리를 재면 되겠죠. 그리고 기준점과 기준점 간의 거리도 재어주면은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겠죠. 3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기준점에서 측점까지 직선을 그어서요. 거리를 재어주고요. 다음에 기준점 간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표법보다요. 제약 조건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고 현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치 측정 시요. 좌표법보다요. 삼각법이 유리한 경우예요. 좌표법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요. 삼각법에서 할 수 있는 경우겠죠. 도로 경계석선 그리고 또 도로 끝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삼각법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측점이요. 기준선 또는 도로 끝선으로부터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m 이상 벗어난 경우에 삼각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노토리형 교차로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교차로. 그런 교차로와 같이 교차로의 기하 구조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직각선을 긋기 어려울 때는요. 이런 삼각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도로이거나요. 도로가 눈에 덮였어요. 도로 끝선이 불분명하죠. 그럴 경우에 삼각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점이요. 늪지나 숲속에 위치한 경우에도 삼각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어떨 때 삼각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삼각법에서 활용하는 기준점이 되는 물건은요. 고정기준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경계선 및 도로의 끝점이고요. 그리고 신호등, 그리고 각종 표지의 지주, 그리고 우체통, 소화전, 전신주, 가로등, 각종 기둥하고 수목 등이 고정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또 교량하고 건물의 우소리도 고정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시설물이에요. 이 배수하고 맨홀, 축구 같은 경우도 고정시설물이 될 수 있겠죠. 좌표법과 비교해 삼각법이 편리한 점입니다. 기준선이 불필요하죠. 그리고 두 개의 기준점과 측점이 각각 직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측점 방향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좌표법과 삼각법을 혼용할 수도 있겠죠. 도로의 형태, 각종 노면 흔적의 위치를 감안하여 기준점 및 기준선을 설정하고요. 좌표법과 삼각법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 코드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시험에서 현측정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코드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측정법은요. 구성방향 구할 때 현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현입니다. 불규칙한 도로, 복잡한 곡선 형태의 타이어 흔적 등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곡선의 곡률이 다 달라요. 그럴 때요. 곡률이 달라지는 지점을 딱 끊어가지고요. 이 현하고 중앙정거를 측정하는 게 현측정법입니다. 구간별 굴곡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간별 현과 중앙정거 값을 조사, 전체 커브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측정법 또는 코드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극좌표법입니다. 또는 폴라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극좌표법이라 나올 수 있고요. 폴라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도로 구간 또 복잡한 곡선 형태의 흔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측정하려고 하는 게 이 흔적입니다. 여러 개의 측점을 정합니다. 측점을 정하고요. 직각으로 교차하는 기준선상에서요. 기준점을 정합니다. 도로하고 직각이 되는 기준선을 정한 다음에요. 기준점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기준점에서 각 측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과 각 기준점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 극좌표법 폴라법입니다. 그래서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